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 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 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 무게 6T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표방했던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 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8T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500kg였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도의 크기 늘려 위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 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8T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5-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형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갱도, 지휘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 거 있나 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한국군 당국이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T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T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시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6T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8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 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2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까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8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T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8T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T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배ge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8T급 재래식 탄두트 실은 미사일이 음속에 5-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 2030년대 초 78T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핵 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군사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오텀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오텀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기계화 사단은 한국산 K전자와 K구자 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전자와 K구자 주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찍은 영상에서 K구자 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자 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전차의 행렬 도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구자 주포와 K전자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훈련에서 K전차와 K구의 실제 사격도 이뤄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기계화 사단, 제6공수여단, 제25항공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 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 합동화력 경멸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전차, K구자준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의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아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와 방산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로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쇼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링의 전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력 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의 인도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더니아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르에 비하면 2배의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의 천문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국영방산기업 PGG가 KEPL 전차와 K9PL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에 해기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했던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첨단 전투기는 현대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은 얼마 전 초음속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공 엔진을 독자 설계,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유출되면 그 차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행여나 이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까 기술 유출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항공 엔진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라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며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 가능한 속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을 버티면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1,500개에 이르는 부품 조립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네 나라뿐입니다. 즉, 1, 2차 대전의 승전국들만이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90%를 미국과 영국 계열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는 항공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J-22, 미국 록히드 마틴의 F-22, F-35와 비교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J-20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F 엔진을 탑재했다가 이 러시아제 엔진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한 끝에 자신들이 무려 20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항공 엔진 WS-15로 교체했습니다. 즉,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국이 개발했다는 항공 엔진 WS-15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J-20을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제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또 뜯어서 복제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겁으로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자체 개발 엔진 WS-15를 J-20에 탑재하고 시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J-20에서 나는 굉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중국이 20년 만에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에 서방 국가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엔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빨리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애가 타는 이유는 국경 분쟁 등으로 충돌이 잦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가 그렇게 바라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야말로 중국에게는 정말이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이 20년 이상 공들여 쌓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한 방에 이전받게 된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미국이 동맹국에만 팔아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도가 만일 F-35를 확보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게 동맹국들에게만 제공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건네준 것입니다. 인도도 1980년대부터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해외의 엔진 공급을 의존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터빈 블레이드,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도입한 자체 개발 경전투기 테자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죠.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MK2에도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생산에 합의한 엔진이 바로 이 F-414 엔진입니다. 인도는 2021년 F-414 엔진 99기를 7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영 군수업체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 생산 공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가공도금, 연소실 레이더 첨공 등 엔진 제작에 필요한 11개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모디 인도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F-414 엔진을 500기가량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는 작년 2월 방갈로르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F-35 외에 B-1B 폭격기, F-16S, FA-18S 슈퍼호넷 등을 보내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를 확실히 러시아에서 떼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밀착을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폭기 J-16 스텔스 전투기, J-20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항공 엔진 WS-15를 탑재했지만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 자체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웨이보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중국군이 미국과 인도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 합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한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결국 손을 들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 20년이나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이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의 심장에 국산 항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항공 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화는 공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 헬기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 엔진 면허 생산을 넘어 이들 업체의 부품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유도미사일, 보조동력장치 APU 등 소형 엔진의 경우 1,800대 이상을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블라크 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AI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중국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겠습니다. 하마스 연계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했는데 이 화물선의 선주는 영국 기업이지만 현재 일본 회사가 용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재벌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지금 예멘에서 관광명소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예멘의 서부 해안의 알살리프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요즘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구경거리를 지키고 있는 친이란계 무장 조직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는 갤럭시 리더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화물선을 전리품인양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은 납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일본과 관련된 선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는 국제해상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바닷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다하다 후티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은 일본 화물선을 넘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즉 일본 군함을 향해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선박 구조에 나섰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덴만에서 해적대처 활동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해리약 18.5km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아케보노함은 지난 26일 납치된 이스라엘 관련 유조선 센트럴파크호 구조 신호를 받고 P3C 초계기와 현장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NHK는 아케보노함이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은 뒤 속도를 최대에 가까운 시속 55km까지 올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덴만에서 납포된 일본 선박을 구하러 갔던 일본 호위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빗나갔고 일본은 이를 탐지조차 못했으며 미국 측의 연락을 받자마자 일본 호위함은 최대 속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결론입니다. 과거 아덴만에서 성공적으로 납포 선박을 구출했던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 배들뿐 아니라 서방의 무역선과 일본의 군함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홍해 항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었고 이 때문에 글로벌 해상 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게 시원한 한방을 먹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게 호되게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입니다.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투기와 지대 공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이 격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가 통치하는 데 반해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합니다. 두 나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영공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입니다. 즉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사다라는 지역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된 것도 바로 사다였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는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 M270 MLRS와 또 하나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형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군의 이번 후티 반군 공격이 실제로 천무로 이뤄진 것이라면 성공적인 실전 대비로 형궁처럼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MLRS나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사우디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보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후티와 평화협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국경에 배치된 천무의 실전 사용 빈도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과연 천무가 현궁이 그랬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르고 세계 최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